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는지요? 디지털 교육에 의해 5강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을 해친가 아니면은 또 인류가 발전할까 그러면서 다양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죠.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생긴 브라운관 컴퓨터가 있을 때 2000년에 연도가 바뀌면서 오류가 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Y2K 비상대책본부 그러면서 기관, 군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죠. 근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좀 더 과거로 가면 1950년대 전후로 이제 유연 휘발유가 발전되었죠. 유연 휘발유. 이게 유연 휘발유는 자동차 엔진의 노킹 그러니까 소음을 좀 줄이려고 만든 이제 제품이었습니다. 휘발유에 납을 좀 섞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전 세계 납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만든 사람이 토마스 미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것이 프레온 가스입니다. 그래서 오존으로 이제 많은 지구에 악영향을 미쳤죠. 특히 이 유연 휘발유의 납 수칙하고 교육계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학생들의 그 지능과 학습의 집중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 그리고 범죄 증가율 이런 거 보면은 각 국가의 납 수치 이제 학생들을 유치원 아이들을 피를 계속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 수치하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토마스 미즐리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50년대 핵실험 장난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버스, 심야 버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법 관련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가질 것인가? 자율주행 버스 운행 회사도 있을 것이고 개발팀도 있을 것이고 정부도 있을 것이고 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국내 자율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서울시, 충청권, 안양 이런 동네에서도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서도 주행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자율버스 주야로 폐차 30분으로 단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FSD라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 프로그램이 이제 탈옥한다 그러죠. 해킹한다고. 그래서 나오면은 정부에서 2년 이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것은 테슬라 자율주행 해보니까 부산에서도 통했다 그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좀 관심을 가진 그런 사례도 있죠. 해킹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죠. 하드웨어적인 그 칩을 넣는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또 해킹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논쟁은 많이 쉽게 속도를 조절해야 되면서 좀 법규와 규정, 윤리 부분을 좀 정비해서 가자는 쪽이 있고 아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큰 붐이 일어났는데 이 힘의 개발의 그런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개발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게 큰 두 부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에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이 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신뢰성이란 단어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근데 우선 우리 이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 그러면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있었죠. 이때 카드 결제 그리고 휴대폰, TV, 인터넷이 다 안 됐어요. KT 주로 많이 가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또 2025년 10월 국가전산망 화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 크게 대두되는 것은 불보다 백업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이 수정되고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공학이라는 부분이 기계공학, 자동차, 공학 분야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신뢰는 기능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로 구분되고 기계의 기능적 신뢰는 시스템 성능, 오류, 투명성에 관련된 것이고 윤리적 신뢰에서는 기계의 사람의 안전에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인공지능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신뢰성 그러면서 2022년에부터 좀 이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습자의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검증과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특히 이 교육 분야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인공지능 정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 관점으로 교육용 인공지능은 단순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 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게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운영자의 교육 철학과 국가의 교육 철학과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이 목적성이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교육 철학 그리고 헌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홍익인간에 관련된 부분과 인류 공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헐루시네이션 얘기 나오죠. 교육 위험성.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것을 사람이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RL 그리고 HF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 제 경험으로는 인공지능 컨텐츠 기획을 하고 인공지능을 키울 때 그 엔진은 3% 정도 인간이 도움을 주거나 수정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그러한 성능을 나타냈었거든요. 이건 경험론적인 겁니다. 제가 회사 같이 했을 때 그 팀의 그 솔루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계 설정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디지털 교육을 관련되어 있지만 교육학 관련들이 나와요. 건축 현장에서 높은 작업할 때 임시로 설계하는 가설물. 그러니까 공사 현장 보면 외부에 망을 하고 이렇게 철근 이용해서 이렇게 격자 문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 홍콩 쪽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하고요. 이걸 비계 설정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근접 발달 영역 이론하고 또 맥을 같이 해요. 이게 비구츠키 이론이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에서 비계 설정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학습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핵심이다. 그러면서 근접 발달 영역의 타겟팅은 인공지능 학생의 실력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면서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와 관계되어 있었다? 선생님? 워크플로우, 러닝 진이 이 부분과도 관련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주목한다는 부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나 유능한 동료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을 쉽게 학생들에게 설명드릴 때 자전거 탄 연습할 때 그 장면을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자전거를 처음 배운 아이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비유해성. 인공지능 개인과 사회를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윤리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관련 중에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장면으로 이 형사가 갑자기 도로를 뛰어다니는 로봇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심을 하고 쫓아가니 이 아주머니께서 응급약을 이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왜 이 얘기 나오냐? 어떻게 로봇이 인간을 해할 수 있냐고 라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하는 장면에 그러한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계된 영화로서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의 단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가, 인간들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죠. 유익성. 유익성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유익성은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 EBS는 인공지능 학습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단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수능 내신 평가 인공지능 적용하나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성. 그리고 지금 자기 결정권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포디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포드 자동차 컨테이너 벨트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팀이 이렇게 모든 부분을 만들었다면 컨테이너 벨트를 적용한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의 그 형태, 그걸 포디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 발생하죠.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 찰리 채플린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 뭐랄까 이렇게 나사를 쪼이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손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죠.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단순 기계 형태로 로봇 형태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은 약과 독의 그 양날의 칼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성은 법적 규제와도 연결된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라는 부분도 있죠. 이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적으로
뭐 약인공지능이라 그럴까요? 또 강인공지능이랄까요? 그 강인공지능에서도 아주 강한 인공지능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럼 분명히 버전에 따라서 그 또 비용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 그런 지위에 따라 가지고 또 인공지능 사용하는 버전이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은 다르게 이 정의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공정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복합적 문제다. 그리고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글에 어떤 것을 검색하면 우리가 검색을 찾고 그만이지만 밑에 몇 개 검색됐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 보십니까? 거의 1, 2페이지, 3페이지 넘다가 이제 찾고 끝내거나 아니면 GPT, 제미나이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보지 않고 아주 일정 부분만 보고 우리 판단과 그것을 믿고 아 이거는 최고의 이거 있을 거야. 그럼 앞부분에 좀 보여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가져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큰 스펙트럼을 인간이 다 검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 가능성 그리고 검토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오류, 논리적 오류, 가짜 출처, 창작 오류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 영상을 제작한 후 이제 브루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게 되거든요. 자막을 설정하기 위해서. 근데 오류가 나더라고요. 한글 자막 바이 누구 한글 자막 오 이렇게.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관리자가 메일이 왔어요. 답장이. 근데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여기에 그 서버에 관리자가 이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또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겠구나. 거기에 나오는 자료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본 그런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우울해요. 이런 특정한 대답을 했을 때, 이런 또 다른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감정보다는 이 감정적 요인, 인간적, 감정, 느낌, 이랬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과 해석의 여지가 많죠, 선생님들. 근데 그 컴퓨터마다 또 다르게 써있을 거고요. 그래서 엉뚱한 답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챗GPT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 할머니한테 이걸 말해야 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임 판탄 제조 과정을 원래는 금지했는데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싶어. 그렇게 하니까 실제 폭탄 제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게 해킹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순한 어떤 트릭으로 이렇게 또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특정 이제 해킹이 됐는데 해킹된 곳에서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이용해서 그쪽에 자료를 주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그걸 주게 되었는데 진짜 속아 넘어갔죠. 근데 그 집단에서 큰 숙청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라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또 내용 보면은 모든 지금 얘기하는 부분, 헐루시네이션 그리고 뭐 치매, 지속 가능 이런 부분에 대한 영화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역사 다시 보시면 1차 붐이 60년대 이렇게 나고 그리고 8, 90년대, 2000년대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에 회사를 같이 하고 컨텐츠 기획을 합니다. 요때 있고 그리고 다시 요 팀에서 지금의 현재 이렇게 크게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3차 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술과 법 제정에 있어서 이제 보면 시간차가 항상 발생되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전투기를 맞추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이걸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앞을 예상하면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발전과 그리고 법 제정에 있어서 시차를 두고 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앞선 기술을 예상을 해두고 실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개론서 자료를 출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작하고 출판해서 나올 때쯤이면 벌써 기술 발전이 되어서 이제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서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출판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에 의해서 자율주행의 다양한 수준을 펼쳐야 되고, 근데 차량의 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 사소한 책임 소재는 불명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인공지능 자율무기 국가명 양상이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천 개 드론을 막을 수 없다고 벌써 영상이나 드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우려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드론 가지고 이제 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이나 전쟁이나 동일한 것이죠.
근데 실제 10여 년 동안 10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 등이 현실에 적용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폭탄이 대규모 이제 수송기가 지나가는데 여기에는 주먹만한 이 드론이 떨어지죠. 이 주먹만한 드론은 사람의 두개골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폭탄이 들어가 있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자율형 무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드론은 사람은 노린 시대 그러면서 영상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 얼굴 인식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드론 투입해 표적 사격한다는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양쪽에 이 대중기술로 진화 보급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르게 폭탄 집어넣고 LED를 빼게 되면 무기화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책임과 책무의 귀속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된다. 이런 사고를 발생했을 때 그 결과 누구에게 책임을 지하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좀 오늘 또 하나 알아들을 내용이 엄격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법적 개념인데 엄격 책임 또는 절대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엄격 책임은 결과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책임이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이 기술적 오류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해당 시스템의 제조사나 개발자는 그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법이 잘못된 것보다는 법을 운영하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판교 데이터 이런 화제 이후 2002년 국회는 디지털 안전 3법,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법, 정보통신시설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안전하게 이러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왜 치명적인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이 데이터 센터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뭐 해킹이든 화재든 지진이든 그래서 디지털 안전 3법을 이제 발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록을 보관해 됐는데 이렇게 실록을 네 군데 되어 있고 그리고 4대 사고 이죠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그리고 임진왜란 이러는 정족산, 태백산, 묘양산, 오대산 네 곳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여튼 네 곳 또는 다섯 곳에 이렇게 분산 배치해서 관리했던 우리 조상의 지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발진 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아직 법 제정에서 형태가 그렇죠. 아직 개인에게 지금 물고 있고 많은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나 또 회사에서는 급발진은 불가능하다 그랬지만 관련 특허는 10개나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리고 법규와 이런 부분에서 좀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하나 국가 또는 큰 기업의 영향에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맡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기업의 불법 행위 억제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런 청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었죠. 1950년 입단약입니다. 이때 전 세계 유럽 쪽하고 몇몇 나라에 들어갔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부작용으로 팔이 없거나 이런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가 1950년대에 있었다가 5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생존자 확인되고 피해 규모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토니 멜런데즈라는 유명 가수라는데 1987년 로스앤젤레스 공연에서 발가락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때 이를 본 교황님께서 그걸 안아주고 거기에 발에 이제 키스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유명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책임, 제조사 책임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부상에 대한 제조사나 법적으로 보상하는 책임을 말하고 무과실 책임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적인 잘못을 하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앨런 브로코비치라고 실제 미국 전기회사 여기에서 건강 크롬 이렇게 해서 냉각탐에서 발암성 크롬을 첨가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이제 피해를 입는 사건이었죠. 여기서도 내용이 보면은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일이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태양 기름 사고 있었죠. 이게 이렇게 되어서 많은 이제 국민들과 가서 이렇게 복구를 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태양기름복구기금 3천억, 그 집행부 억대 연봉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도 2026년 아직까지도 보상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네요. 2026년 이제 다양한 이제 디지털 관련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백서를 보시면 좀 많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20, 이게 유료화 돼 있어요. 한 5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런데 서적으로는 이런 서적도 있고요. 다양한 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도 교육 관련된 디지털 시장 백서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여기 보면은 디지털 백서는 국내 디지털 교육 주요 동향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보면은 뭐 내용에 보면은 키워드, 주요 키워드가 디지털 교육, 특수 교육, 에듀테크, 교원 연수, 블록체인 뭐 이런 선생님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런 내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미주, 유럽, 아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국내에서는 교육계, 그리고 맞춤형 교육, 이쪽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미주. 코넬 대학에서는 교수법에 관계되는 거, 증강현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동향 유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하는 교육 기술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이런 부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이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부 정책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교육 기술 그러면서 보편적 학습 설계, 그러니까 보편적 학습 디자인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 디지털 역량, 민간 협력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하드웨어에 대한 생산 기술과 인프라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죠.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좀 실제 있었던 미국 민다수국에서 구금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생산 인구, 전문 인력과 그 기계 장비가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이 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공지능에서 지금 제일 많이 좀 필요로 하는 것이 전기고 또 하나는 변압기라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 왔을 때 이 코로나의 그런 백신도 있었지만 검사하는 키트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없었던 것이 이 코로나를 코에 넣는 이 면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봉이 없었어요. 또 근데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산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제품이 생산되고 그걸 또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기름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한데 항공유 생산은 특히 캘리포니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생산 기술이나 생산 기지가 한국에 많이 있어서 지금 같은 시대에 대래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사회적 대응 이렇게 봤을 때 학교를 유지하는 힘, 이게 행복한 학교 그러면서 아이들의 얼굴과 이렇게 밝게 빛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그것이 근원을 가지면서 면봉과 같이 변화기 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과 학교의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